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 김 부장 편. 우선 이 책은 너무너무 재미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책이어서 그런지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직장 생활과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스토리로 풀어낸다. 1권 김 부장 편을 시작으로 2권 정대리 권사원 편, 3권 송과장 편까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다음 편이 기대되는 책이다. 오늘은 1권 김 부장 편을 다뤄보고자 한다. 김 부장은 모 대기업에 25년째 근무 중이다. 동갑내기 아내와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으며 아들도 제법 커서 대학생이다. 연봉은 1억 정도 되며 실수령액은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된다. 가끔 보너스도 나온다. 주식도 1,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 10년째 하고 있지만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 남들은 성공한 사람이라며 부러워한다. 부모님도 내 아들 성공했다며 뿌듯해한다. 김 부장은 부장 직급을 달기 전까지 대기업의 복지를 누리고 하청업체의 접대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부장이 되고 나니 동기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한다. 늙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월급을 따박따박 줄 것 같던 이 회사가 내 동기들을 내보내기 시작한다. 김 부장은 슬슬 불안해진다. 갑자기 내 통장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마음속으로 행복 회로를 돌려본다. 설마 회사에서 당장 내보내겠어? 만약에 잘리면 아들도 다 컸겠다. 집 팔아서 시골 가서 살지 뭐. 김 부장의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다. 주식 계좌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어치가 있는데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김 부장은 의문이다. 25년간 회사를 다녔는데 내 통장에는 왜 이것뿐이지? 본인의 씀씀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또 행복 회로를 돌린다. 임원 달지 뭐. 임원 달면 연봉이 2~3배는 될 텐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 이전보다 더 장표 작성에 집착하고 팀원들을 압박하고 실적에 매달린다. 나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각오를 매일같이 하지만 조급한 마음은 김 부장을 꼰대로 만들어버린다. 동기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한다. 연락도 잘 안 하던 동기가 갑자기 불러내니 반가운 게 아니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동기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말한다. 사실상 나가달라는 회사의 메시지라고 한다. 너도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하라고 한다. 김 부장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나 겉으로는 평온한 척 미소 짓는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난 진급 누락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서울에 집도 있다고.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그리고 내년에 이사로 승진할지도 모른다고. 자리로 돌아온 김 부장은 더 초조해진다. 주식 계좌를 열어본다. 코로나19로 박살났던 주식들이 회복해서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다. 안심이 된다.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김 부장은 급하게 내리다가 몽블랑 가방을 떨어뜨린다. 과장이었을 때 해외 출장 갔다가 면세점에서 산 명품 가방이다. 몽블랑 가방, 태그 호이어 시계와 명품 넥타이는 김 부장의 자존심이자 나름대로의 멋이다. 대기업 직원이면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한다는 게 입사 때부터 김 부장이 굳건히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다. 떨어뜨린 가방을 보니 속상하다. 애지중지 아끼며 들고 다니던 가방인데 잔기스가 나버렸다. 꽤 오래 들고 다니긴 했지. 김 부장은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가방을 검색해본다. 옆팀 최 부장이 들고 다니는 브랜드를 찾아보니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다. 흠칫 놀란 김 부장은 자신보다 잘난 게 없어 보이는 최 부장을 다시 본다. 어떻게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들고 다니지? 생각해보면 김 부장의 몽블랑 가방도 면세점에서 $1,200,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가방인데 면세점에서 산 데다 쿠폰에 카드사 할인에 할부까지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는 기억만 있다. 최 부장 가방의 가격을 알고 난 뒤 김 부장은 온종일 가방 생각뿐이다. 책상 아래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이 거슬린다. 거래처 사람들이 이 가방을 보면 날 무시할 텐데, 팀장이 이런 가방 들고 다니면 팀원들이 날 무시할 텐데, 와이프도 내가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속상해 하지 않을까? 그래, 이 가방은 아들 주고 나는 새 가방을 사는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외근 간다고 하고는 롯데 에비뉴엘로 향한다. 화려하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다. 최 부장의 가방 브랜드를 찾아서 매장에 들어간다. 자주 와본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가격표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 최 부장과 똑같은 것은 없고 비슷한 스타일이 있어 직원에게 보여달라고 한다. 이리저리 뒤적이며 보는 척하다가 가격을 물어보니 300만 원이라고 한다. 200만 원짜리는 없냐고 물어보고 싶다. 하지만 김 부장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대기업 부장이 이 정도로 흔들리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되새긴다. 아니, 스스로 되새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새겨진다. 너무나 익숙하다. 이걸로 할게요. 이왕 사는 거 최 부장보다 더 좋은 걸로 사자며 그냥 지른다. 할부 몇 개월로 할까요? 직원이 묻는다. 일시불이요. 김 부장 사전에 할부란 없다. 자존심이다. 내가 이 매장을 나가는 순간까지 나는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아, 상무님 카톡이네. 일요일에 필드에 나갈 때 최 부장과 자신을 픽업해달라는 내용이다. 전무는 운전기사와 따로 간다고 한다. 뭐? 상무님 기사 역할 하는 건 괜찮지만 나보고 최 부장까지 태우라고? 최 부장이 나를 태우고 가면 안 되나? 혼자 씩씩거리며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어쨌든 상무님 지신이 따르기로 한다. 상무가 곧바로 집 주소를 보내온다. 어라? 상무님 집이 여기였나?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예전 주소랑 다르네? 언제 이사 가셨지? 요즘 들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소변이 자주 마렵다. 화장실에 간다. 최 부장이 소변기 앞에 서 있다. 김 부장도 바로 옆 칸에 가서 소변을 보며 말한다. 최 부장, 상무님 말씀 들었지? 카톡으로 주소 좀 보내줘. 김 부장, 혹시 운전하기 피곤하면 알려줘. 내 차로 가자. 운전은 하기 싫지만 상무의 기사 역할을 하며 점수를 따고 싶다. 게다가 최 부장의 낡은 차를 타고 싶지도 않다. 골프 치러 가는데 내 블랙 세단을 타고 가야 시작부터 폼이 난다. 5분 뒤 김 부장의 카톡이 울린다. 최 부장이 집 주소를 보내왔다. 골프장에서 만난 뒤로 최 부장이 어디에 사는지 내내 궁금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아파트 이름이 상당히 길다. 영어도 아니고 이탈리아어인지 스페인어인지 아무튼 길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김 부장의 촉이 맞았다. 불안한 느낌이 적중했다. 언론에서 자주 보이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조경과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고 거주민들 만족도가 높다는 이 지역의 대장주, 바로 그 아파트다. 김 부장은 핸드폰을 책상에 던지듯이 내려놓는다. 모니터가 뿌옇게 보인다. 밉상인 송 과장과 정 대리는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다시 핸드폰을 잡고 본인과 같은 평수인 32평 시세를 확인한다. 김 부장 아파트보다 5억이 비싸다. 5억. 속으로 소리 지른다. 아니, 저 분양가에서 얼마가 오른 거야? 같은 평수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역세권인데 무슨 5억씩이나 더 비싸? 돌아버리겠다. 지질한 최 부장이 나보다 5억이나 비싼 곳에 살다니 말도 안 돼. 혹시 전세 아니야? 그래, 자가가 아니라 전세일 거야. 그래야만 해. 갑자기 상무님 집은 어디인지 궁금해 다시 카톡을 확인한다. 상무님 집이 최 부장과 같은 아파트다. 이게 무슨 일인지 당황스럽다. 상무님과 최 부장이 같은 아파트라니 어이가 없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별일은 아니지만 상무의 튼튼한 라인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김 부장으로서는 불안하다. 질투심과 불안감이 몰려온다.
운동을 마치고 예약해 놓은 식당으로 들어간다. 최 부장이 잠시 화장실에 가자 이 틈을 노려 잽싸게 물어본다. 상무님, 이사는 언제 하셨어요? 몇 달 안 됐어.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갔지. 아파트 보니까 신축 같던데 살기 좋으세요? 상무 혼자 있으니까 물어보지. 최 부장이 있었으면 절대로 꺼내지 않았을 얘기다. 살기 좋지. 새로 지은 건데. 아파트 안에 필요한 게 다 있어서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 편하긴 편하더라고.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데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에이,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근데 나는 전세야. 최 부장이 거기를 잘 샀지. 최 부장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 띵. 최 부장이 전세이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자가였다. 집주인이다. 최 부장이. 꾀재재한 최 부장이.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산다. 몇 억이나 더 비싼 집에서. 차도, 양복도, 넥타이도, 시계도, 가방도, 구두도 전부 내가 더 좋은 걸 하고 다니는데 정작 집은 최 부장 집이 더 좋다. 주문한 닭볶음탕이 나온다. 보글보글 끓는 뻘건 국물이 김 부장의 심정을 대변한다. 입맛이 뚝 떨어진다.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다. 최 부장이 돌아왔다. 우리가 하던 얘기가 들렸나 보다. 상무님, 이주비는 잘 해결하셨어요? 사시던 곳도 재건축 끝나면 진짜 좋을 것 같던데요? 뭐 기다려봐야지. 그 썩은 곳에서 사느라 힘들었어. 맨날 녹물 나오고 생각하기도 싫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기다림 끝에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상무님. 김 부장 기억에 상무가 전에 살던 아파트는 거의 흉가 수준이었다. 필드 가는 날 새벽에 상무를 태우러 가면 주차장에 차들이 양쪽으로 가득해서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할 정도였다. 이중 주차가 아니라 3중, 4중 주차였다. 이런 아파트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다. 연봉도 많이 받는 상무가 왜 거기에서 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시원하게 말아먹은 줄로만 알았는데 상무와 최 부장이 대화를 이어간다. 최 부장 말대로 송 과장이랑 얘기를 좀 했거든. 송 과장이 계속 가지고 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야.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팔고 나올까 했어. 그때 와이프랑 고민 많이 했거든. 송 과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결국에 잘 됐지 뭐. 그러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하시죠. 송 과장? 상무님이 송 과장한테 물어보고 집을 팔지 말지를 정해? 그런데 그 썩은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간다니 무슨 말이지? 혹시 재건축을 기다리나? 핸드폰을 꺼내서 원래 상무님이 살던 아파트를 검색해보고 싶지만 상무님 앞에서 사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김 부장이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 집에 도착했다. 김 부장은 오늘 상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한다. 전에 상무님 사시던 아파트 기억나? 완전 낡은 아파트. 그쪽 사시다가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 입주 전까지 전세 사신대. 아, 재건축한다는 곳? 예전에 이주하고 철거한다고 들었는데 이주하셨구나. 근데 그 썩은 아파트가 우리 집보다 비싸? 재건축 얘기 나오기 전에는 우리 집보다 쌌는데 관리 처분인가 되고 나서 확 올랐어. 내가 5년 전인가 이 집 팔고 거기 사자고 했었잖아. 김 부장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기 입지 괜찮은 곳이라서 투자가치 좋은 것 같아 사려고 했는데 당신이 저런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진저리를 쳐서 못 샀잖아.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당신이 뭐라 그랬었지? 그때만 해도 우리 집하고 별 차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할걸? 가장 최근 시세를 봤는데 김 부장 아파트와 6억 차이가 난다. 최 부장네는 5억이 더 비싸고 상무집은 6억이 더 비싸다. 내 집은 살 때와 비교해 2배가 되었고 최근에 3억이나 올랐는데 그보다 더 비싸다. 현기증이 난다. 친구 놈들 중에 건물주가 있을 줄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직장도 사는 곳도 구린 이 논팽이가 건물주라니. 김 부장은 진심으로 궁금하다.
금수저도 아닌 흙수저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월세를 얼마 받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 월세는 얼마나 나와? 2천 정도 나오지. 근데 절반이 세금에 수리비로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김 부장은 속으로 숨을 삼킨다. 2천? 가만히 앉아서 2천? 논팽이가 계속 말한다. 말이 좋아 건물주지 완전 콜센터야. 조금만 문제 있어도 밤이고 새벽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월세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말썽 피우는 임차인 내보내는 것도 일이야. 그나마 지금은 4억으로 쓰는 회사를 들여서 덜한 편이야. 김 부장 귀에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학창시절 시시덕거리며 술 마시고 미팅하러 다니고 코딱지만한 자취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던 놈이 건물주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어이 김 부장, 어이 논팽이, 오랜만이야? 그래도 이 친구들은 김 부장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 회사랑 집에서 있었던 열불나는 일들을 싹 말해볼까 싶다.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김 부장이 슬슬 시동을 건다. 요즘 애들은 개념을 상실했어. 세상에 회사에 외제차를 끌고 온다니까. 다른 친구가 대답한다. 너네 회사 후배들이 외제차 끌고 온다는 얘기야? 그렇다니까. 새파랗게 어린 놈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녀. 그게 말이나 돼? 김 부장은 소주를 따르며 당연한 듯 동의를 구한다. 와, 이 인간 몰랐는데 슈퍼 꼰대네. 드라마에나 나오는 꼰대가 여기 있었어. 내가 무슨 꼰대야. 임원들도 국산차 타는데 과장 대리들이 외제차 가지고 오는 게 이해되냐? 인간아, 그건 조선시대 얘기고 우리나라에 5대 중에 한 대가 외제차야. 그리고 외제차가 뭐 어때서? 본인 자유지. 요즘 누가 외제차 탄다고 뭐라 하냐고. 그런데 심지어 상무님도 외제차를 샀더라고. 대한민국 임원이 외제차는 진짜 아니지 않아? 친구들은 김 부장을 한심하단 표정으로 쳐다본다. 야, 김 부장, 고기나 처먹어. 김 부장은 삼겹살을 쌈장에 푹 담갔다가 우적우적 먹는다. 친구들이 공감을 안 해준다.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믿었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세상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만 안 변한 건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건지, 내가 비정상인 건지, 저들이 비정상인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팀장이 김 부장을 부른다. 몇 달 전 전무가 불렀을 때도 지금과 비슷했다. 나와는 상관없는 듯이 햇살만은 가볍고 따뜻했다. 김 부장은 마음의 준비를 한다. 앉으시죠, 김 부장님. 네. 지금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세컨드 라이프가 진행되고 있어요. 세컨드 라이프. 말이 좋아 세컨드 라이프지 실상은 희망퇴직이다. 인사팀장이 말을 잇는다. 김 부장님 정도면 위로금 2억에 퇴직금은 따로 받으실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위로금이 1억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다른 부장님들도 이미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올해 위로금 소진되기 전에 잘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공장으로 발령받을 때보다는 충격이 덜하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도 하다. 김 부장은 회사에서 잘해보겠다는 의지나 열정이 이미 사라졌다. 이런 식이구나. 갑자기 공장으로 내려보낸 다음 위로금 덜렁 주고 퇴직을 시키는구나. 김 부장은 두렵기도 하지만 외로운 마음이 더 크다. 공장에서는 그저 이방인이다.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회사 다닐 바에야 위로금 준다고 할 때 나가자. 다음날 아침 인사팀장을 만난다. 원래 나가는 걸로 신청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어조로 말한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김 부장님. 그럼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진다. 퇴직하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아내와 부딪힌다는데 나도 그렇게 될까? 내가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아빠이자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집안에서조차 돈이 권력이자 지위인 것인가? 돈, 돈. 김 부장은 문득 지갑에 있는 명함이 떠오른다. 송 과장과 출장 갔을 때 만났던 분양상가 사람들이 준 명함이다. 분명 따박따박 월 3,400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해본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신도시 상가 분양하신다고 해서요. 명함 보고 연락드립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잘하셨네요. 지금 거의 준공일 됐고요. 마침 딱 하나 남았습니다. 주말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부장은 갑자기 기운이 솟는 느낌이다. 그래, 나도 논팽이처럼 월세 받는 거야. 근데 송 과장이 분양상가 조심하랬는데 일단 만나나 보지 뭐.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시죠? 아쉽지만 저작권 관련 이유로 내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도 편한 책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